자, 감정평가사 1차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데 저희가 1차 시험을 면제받는 방법을 이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고 이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들면서 우리가 알게 된 직업이 바로 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망은 좋은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직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고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감정평가법인의 김강산 평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합격하신 거예요? 저는 2017년에 합격했습니다. 2017년에요. 네, 네. 몇 년이나 준비하신 겁니까? 그럼? 제가 만으로 한 3년 좀 넘게 준비했던 3년 것 같아요. 정도? 네, 네. 좀 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빠른 편입니까? 아니면 합격이 늦었던 편입니까? 조금 빠른 편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워낙 빨리 시작을 한 편이기도 하고요. 일찍 시작을 네. 해서. 네. 보통 그러면 한 4년, 3년, 4년 이렇게 공부한다고 봐야 됩니까? 보통은 3년에서 5년 정도 공부하시고 요즘에 네. 조금 그 합격 나이가 좀 어려지는 거 봤을 때는 2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우선 업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감정평가가 필요한 곳을 생각해 보면요. 네. 첫 번째로는 돈을 빌릴 때,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때, 즉 은행이랑 연관 업무를 많이 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경매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시지가 혹은 공시가격이라 불리는 이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때는 의뢰인이 국토교통부입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보상 평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땅이 필요할 때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수용하죠. 의뢰인은 지자체 혹은 국가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뭐 기업 가치라던가 영업권 감정 평가를 많이도 하는데요. 의뢰인은 또 기업 아니면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일반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만나뵙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서 이게 네. 얼마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네.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그 포션이 높은 건 뭡니까? 업계 전반적으로 가장 포션이 높은 거는 담보입니다. 담보요. 45%에서 50% 정도 그렇죠. 매출이 나옵니다. 은행에서 우리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네. 이 반드시 감정평가사분들이 개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집은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그걸 기초로 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경공매 할 때도 감정평가사님들이 그럴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그 입찰 경쟁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법원에서 그 저희한테 평가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게 네, 되는데 네. 그때는 순번으로 순번대로 해요. 네. 법원에 저희가 영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등록을 하면 이제 순번대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높이는 큰 요인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고 네. 저도 부분적으로는 많이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자격사들은 영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업무들이 꽤 있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경매도 있고 법원에 소송평가도 합니다. 네. 소송평가도 들어오고 보상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순번대로 돌아오거나 네. 뭐 그런 형식이 많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 업무도 사실 저희가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구자가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업이 없이도 일정 부분 수입원이 있다는 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감정평가사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한 5년 정도 되셨나요? 5년 네. 정도 되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네.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 부동산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조금 자동적으로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는데 저희는 직업이 그거다 보니까 그런 점 확실히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네. 나쁜 점이라고 하기 조금 그런데 특히 작년 재작년처럼 부동산 상승기에는 눈앞에서 그걸 목도를 하면서 배가 아프군요. 그런 좀 나쁜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분들은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이 물건은 이 금액이다라고 말을 하면 사인을 하거든요. 이 사인에 대한 저희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리스크와 책임을 다 지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떤 사람이 감정평가사에 되면 딱 적성이 맞을까요? 외향적인 분들, 외향적인 그리고 조금 이제 외부 활동 좀 좋아하시는 분들 네. 좋고요. 그리고 좀 체력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을 무조건 가기 때문에 현장을 왔다 갔다 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좋아야 되고요. 부동산 보는 시각과 똑같이 감정평가사를 하게 되면 운전 실력은 자동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게 아파트만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들로 뭐 그럼요. 네. 임야로 가기 때문에 운전도 네. 필요할 그리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조금 더 덧붙이면 그 교외 지역을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보상 사업 같은 거 할 때는요. 저 여름에 밀짚모자 쓰고 장화 신고 그 옷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막 다 확인을 해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꼭 체력이 가야 좋으신 되겠죠. 분들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둔촌주공 입주권 평가할 때는 굳이 현장 안 가봐도 되잖아요. 그래도 주위는 가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단지 크게 하던가 확실히 컴퓨터 앞에 볼 때랑 현장 가서 느낄 때랑 현장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찰들이 단서 잡을 때 현장을 반드시 가듯이 저희도 부동산에 관한 단서를 잡으려면 현장을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감정평가사는 이 부동산의 가격 정보에 가장 민감한 분이고 가장 정통한 분입니다. 그리고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 관심이 있다 하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 감정평가사 시험은요 크게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으로 나뉘게 네. 되는데 그 전에 영어 공인인증 시험을 뭐 토익 700점 이상 네.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 1차 시험은 크게 5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민법, 그리고 경제학 원론, 그리고 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학 원론이랑 감정평가 관계 법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빡세네요. 근데 저희가 저희 방송만 1차 시험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네네. 합니다. 예, 예.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이제 5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1차가 면제가 됩니다. 아, 그리고 5년 일하면요. 그리고 네. 비단 감정평가 법인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네. 자, 뭐 관련된 공기업이라던가 뭐 공무원으로 일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5년간 일하면 1차 시험 면제다. 네, 5년 이상 일하시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력 인정도 구분적으로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5년 이상 일하시고 경력 면제를 받으셔서 1차를 면제를 받으셔서 이제 1차를 치르지 않고 바로 2차로 가는 넘어가는 경우도 합격하신 있군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2차 시험은 그러면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2차 시험은 3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감정평가 시험 공부할 때 3과목밖에 안 된다고 네. 해서 이제 했는데 쉽게 그냥 짧게 길어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이론, 그리고 감정평가 법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줄여서 실무, 이론, 법규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실무가 제일 어렵습니다. 실무는 꽈락률이 7, 80% 넘어가고요. 꽈락률이라 하면 40점 미만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 통과하면 합격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해가 많아요.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실무만 명가락하면 합격합니다. 네. 네, 보통 그래왔고 그래서 제일 어렵고요. 어떤 과목입니까? 북한. 실무는 말 그대로 실무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직접 논술용어로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지에 자료를 줍니다. 거래가 얼마고 됐고 관련 법령과 개인인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근거를 써서 얼마입니다라고 제출하는 건데요. 사실 실무를 안 해본 사람한테 실무를 물어보니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고 꼼꼼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 꼼꼼해야 되죠. 자료 해석도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하는데 숫자로 된 자료를 해석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끼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고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감정평가 이론인데 감정평가 이론 같은 경우는 가격이라든가 가치 혹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시험인데요. 비단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적으로 있다 보니까 출제 범위가 조금 많이 넓은 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핵가족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시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느 해에는 감정평가 강론적인 부분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잡고 본인 생각을 서술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법규 같은 경우는 저희는 크게 행정법과 이제 토지보상법 그리고 가격공시법 크게 3가지로 네. 보게 되는데 법규 같은 경우는 사안을 주고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해석해봐라 해서 저희가 또 논술용어로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크게 3과목에 대해서 꽈락 없이 즉 3과목 다 40점이 넘어야 되고 이 중에서 200명 정도 들어야 됩니다. 네, 네. 매년 조금씩 합격 인원 바뀌어서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쟁률은 이게 한 재작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200명 뽑는데 1차 의신원이 한 3,000명 정도였어요. 그다음에 1차에서 30, 40% 합격을 하고 2차에서 보통 8대 1에서 10대 1 정도 요 정도로 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년도 1차 합격생까지 올해 보기 때문에 합치면 2차는 8대 1에서 10대 1 되는데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이게 감정평가 시험도 그렇고 회계사 시험도 그렇고 세무사 시험도 그런데 응시인원이 확 늘었어요. 작년에는 2,000명, 3,000명이던 숫자가 작년에 5,000명 정도까지 갔거든요. 뽑는 인원은 200명으로 동일한데 5,000명까지. 네. 그래서 1차 합격률이 30%가 된다 해도 경쟁률은 최소 12대 1, 15대 1 요 정도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면 이 합격 평균 단위도 굉장히 높겠네요. 오히려 합격 평균 나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현상이 재밌는 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10년 전에 비해 10년 전에는 20대 비율이 합격생률이 40%였는데 요즘에는 20대 비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응시자 연령 나이가 과거에는 30대가 주였는데요. 지금 20대가 주로 되고 있고 이 현상은 공무원 시장에 공무원 수험생들의 그 경쟁률이 내려가는 것만큼 전문직 경쟁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는 게 이제 젊은 분들이 공무원보다는 전문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제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역시 시험에 강한 건 한 살이라도 젊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시험에 강한 네. 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저도 뭐 점점 하루하루 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 걸 보니까 역시 생각한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네. 빨리 합격하는 게 역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전망이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